미경이를 침대에 눕혔다. 악몽을 꾸는 모양인지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무슨 내용의 꿈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언뜻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었다. 나도 만약 지금 잠을 자게 된다면 악몽에 시달리게 될 터였다. 괴물에게 쫓기다가 결국 붙잡혀 처참하게 잡아먹힌다는 내용의 악몽일 것이었다.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올리고 나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익숙한 감촉과 냄새 덕분인지 그녀의 표정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면서 나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괴물에게 당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임신했을 가능성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해서 혼절한 것뿐이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성 씨가 문을 빼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인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말투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그럼 잠시만 밖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정 형사가 보자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 두기가 걱정스러웠지만 일단 거실로 나가봐야 했다. 거실에 있는 소파에 3명이 앉아 있었다. 미경이와 함께 온 최 선생과 18층에 사는 영성 씨를 비롯해서 정 형사도 우리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아무래도 처리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생겼기 때문이었다.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은 뒤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 인기척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도 텔레비전을 보았다. 화면 가운데에 자막으로 속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었다. 카메라는 스튜디오를 촬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배경으로 나오던 직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졌구나 싶었다. 언제부터 저런 상태였습니까?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물어보았다. 이제 막 켰습니다. 정 형사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다른 방송국은 어떻습니까? 정 형사가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서둘러 버튼을 눌렀다. 다른 지상파 채널에서는 화면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 새벽이라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24시간 방송을 하기 마련이었다. 스튜디오가 텅텅 비고 화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 방송국도 괴물로 인해 일이 터졌다는 걸 의미했다. 정 형사는 케이블 채널까지 한 바퀴 쭉 돌려보았다. 케이블 채널에서는 아예 노이즈 화면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저 사라져버린 셈이었다. 님이 완전 죽어버렸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잖아, 젠장. 거칠게 말하곤 정 형사가 텔레비전을 껐다. 옆에 있던 최 선생은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댄 채 울먹거리고 있었다. 아예 신호조차 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누군가가 결정적인 한마디만 해도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위태로운 상태인 그녀는 일단 외면한 채 나는 정 형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보자고 하지 않았나요? 리모컨을 부수기라도 할 듯 꽉 쥐고 있던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순간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경찰서에서 내가 보았던 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당황하고 분노에 휩싸여버린 표정이었다. 이곳에 와 능수능란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그는 아직 경찰이었다. 부인은 진짜 괜찮은 겁니까?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정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버린 그녀에게 사람들은 의심의 눈길부터 보냈다. 혼절을 한 게 괴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집으로 데려가려는 나를 몇몇 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섰다. 그때 나를 위해 나서준 사람이 영성 씨와 정 형사였다. 둘은 부인의 상태를 함부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한 뒤 나에게 그녀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미경이를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밀한 부위까지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외견상 그녀는 괜찮아 보였다. 만약 괴물로 변해 공격하더라도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나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영성 씨와 정 형사가 함께 올라가길 원했고 둘은 기꺼이 따라가겠노라고 나서주었다. 올라와서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녀의 몸에서 물어뜯긴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실합니다. 미경이는 그저 이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혼절했던 것뿐입니다. 내 대답에 정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럼 그 문제는 됐고 다음은 저분 문제인데요. 정 형사가 최 선생을 가리켰다. 문제의 당사자가 된 최 선생이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제발 저를 여기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절 쫓아낸다면 전 이 동네를 벗어나기도 전에 죽고 말 거예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물론이고 두 사람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였다. 우리가 굳이 정문과 후문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계 근무를 섰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아파트로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한 사람 이상 가족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제 나는 그 무리에서 제외된 셈이었다. 두 번째는 괴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군인들이 가져온 소총과 정 형사의 권총을 합친다 해도 쏠 수 있는 실탄은 한계가 있었다. 만약 실탄을 다 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방안도 세우지 못했다. 세 번째는 외부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몸 상태로 이곳에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징후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외부인은 이곳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사람들하고 회의할 당시에는 너무나 쉽게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일이 닥치고 보니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친분이 있는 나야 그렇다 쳐도 전혀 상관없는 영성 씨와 정 형사도 곤란해하는 눈치였다. 최 선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경비실 앞에서는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뭐라고 걸고 넘어진 사람이 없었지만 개중 몇 명은 분명 저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을 겁니다. 정 형사의 말에 영성 씨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를 안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와중에도 최 선생을 향한 강한 거부감을 나도 분명히 느꼈었다. 누군지는 일단 밝히지 않았잖아요. 영성 씨의 말에 최 선생이 두 손을 내렸다. 마스카라가 번진 부분이 거무스름하게 물들어 있었다. 뭔가 관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자는 얘긴가요? 혹시나 하면서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걸 입 밖으로 꺼내보았다. 정 형사와 영성 씨가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어깨를 으쓱거렸다. 둘의 반응을 보아하니 내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 먼저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았다.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곤 해도 어차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관계는 드물 거란 말이죠. 부인의 동생이라고 해도 그걸 당장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영성 씨의 말에 최 선생은 조금이나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일부러 목을 가다듬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그 관계를 사람들이 믿는다 해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눈살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영성 씨가 물었다. 우리가 정해놓은 외부인이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성 씨는 입을 다문 채 끙하고 앓는 소리를 냈고 최 선생은 다시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제 집사람의 여동생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이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부녀회 쪽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가족관계 같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영성 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해졌다. 이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최 선생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일단 이분을 부인의 여동생인 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며 얘기하는 정 형사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곳에 사는 가족이 이곳으로 찾아온 상황임을 알려준 뒤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분명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하면 이방인에 대한 범위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성 씨가 말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는 했지만 최 선생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 형사는 그런 그녀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두려워하는 그녀 대신 정 형사가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다. 도와주겠다며 영성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미경이 때문에 당장 움직일 수가 없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그들은 나의 상황을 고려해 주었다. 다행이라고 여기며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미경이가 거실로 나왔다. 최 선생님, 미경이의 부름에 최 선생이 고개를 돌렸다. 괜히 여기로 오자고 해서 미안해요.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황당한 상황만큼이나 사람들도 너무나 차갑게 변했네요. 최 선생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 입장에서는 미경이가 한 말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기가 힘들었을 터였다. 미경이도 그걸 안다는 듯 그녀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차갑게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걸 건드리면 틀림없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걸음걸이가 아직 시원찮았다. 나는 얼른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제가 이 씨인 건 알고 계시죠? 최 선생님? 나를 포함해서 모두 최 선생을 바라보았다.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쳐서 실수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에도 아마 저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몰랐다고 말했다.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거짓말도 파트너와 손발이 맞아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속일 수 있는 법이었다. 미경이가 소파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최 선생도 자리에 앉자 미경이는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나이와 생일은 물론이며 친정집이 어디에 있고 부모님 성함은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그녀는 미경이가 알려준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 입속말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야 셋은 밖으로 나갔다. 아직 전기가 끊기진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미경이가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오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걸까? 채널을 바꾸며 미경이가 말했다. 화면은 아까와 똑같이 노이즈뿐이었다. 화면 조정조차 이제 나오지 않았다.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는 건 방송국 내에 이상현상이 급격하게 퍼져 나갔다는 걸 의미했다. 이건 바깥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에 불과했다. 저곳이 저 정도라면 여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임신 사실을 숨겼거나 아직 산부인과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분명 존재할 것이었다. 그들의 안전핀이 제거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이 문제가 마녀사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과 심각하게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이가 텔레비전을 껐다. 나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나에게 몸을 기댔다.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간혹 거리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다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여느 날과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했어. 그녀가 이상현상으로 인해 예사롭지 않은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처음 느낀 건 11시쯤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그 일은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어났다. 그 병원은 사무실 위층에 있었다. 집에 남겨놓고 온 날을 걱정하느라 미경이는 일이 통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정리해 놓을 것만 끝내놓고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는가 싶더니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건물 외벽은 바깥 전망이 내다보이게끔 통유리로 설계되어 있었다. 보통 이런 용도로 쓰이는 통유리는 웬만한 하중으로는 깨지지 않는 강화 제품이었다. 평상시에 일하면서 저 통유리가 깨질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의 눈으로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들어왔다.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파편 뒤로 사람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일은 마치 영화 속 슬로모션을 보는 듯했다. 분명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녀는 떨어지는 사람의 외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핑크색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친 기억이 나더라고. 단발머리인 그 여자의 목에선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 허공에 흩날리는 핏방울이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지. 미경이가 일하는 사무실은 10층에 있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하는 여의사가 떨어진 곳은 11층이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던 많은 직원이 그 일을 지켜보았다.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찬 사무실 안에서 그녀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행동했다. 우선 그녀가 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일이었다.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별 시답지 않은 연예인 관련 뉴스로 도배되어 있던 곳까지 이상현상과 관련된 속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식으로나마 포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문득 이곳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고개를 들어 그녀는 사무실 안을 살펴보았다. 3분의 1은 이미 자리를 떴고 또 다른 3분의 1은 각자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멍하니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충 소지품만 챙겨서 핸드백에 집어넣고 문으로 걸어갔다. 가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해보았다. 불통이었다. 통화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첫 번째 시련은 엘리베이터를 잡아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물은 총 20층까지 있었다. 그녀가 있는 10층은 전체 건물에서 절반 위치였고 엘리베이터는 만원인 상태로 10층을 무시한 채 아래로 내려갔다. 가까스로 멈춰 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다른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온 인간들로 인해 제대로 올라탈 수가 없었다. 차라리 계단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비상구 표시가 켜져 있는 계단 쪽은 아직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다. 미경이는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게 너무나 짜증났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폭이 좁았다.
20층 높이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아직 많은 사람이 계단으로 몰리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몰려있던 인간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했다. 이상현상이 아닌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몇몇 사람들도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그녀는 1층을 향해 내려갔다. 멈출 것 같지 않은 그녀의 발걸음을 3층에 있던 여자가 붙잡았다. 계단참에 쓰러져 있던 여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가운 색깔이 핑크색인 걸 보니 11층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도망쳐 내려온 사람이었다. 모른 척 지나치려던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본 그 장면이 떠올랐다. 같은 색 가운을 입은 여자가 아래로 떨어지던 아찔한 순간이 떠오른 것이었다. 미경이가 쓰러져 있는 여자를 살폈다. 단발머리인 자신과 달리 그 여자는 파마머리였다. 죽은 듯 쓰러져 있던 파마머리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미경이가 파마머리에 뺨을 살짝 쳤다. 힘겹게 눈을 뜬 파마머리가 미경이를 쳐다보았다. 반가운 마음에 미경이가 괜찮냐고 연거푸 물어보았다. 그녀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눈물만 떨어뜨렸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됐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경이는 마음이 급했다. 그녀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살집도 있는 여자라서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모두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가기 바빴어.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그녀를 벽 쪽으로 끌고 가 앉혀놓았다. 눈물을 흘리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신은 상관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미경이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마음이 약해지면 한순간에 모든 걸 놔버릴 수 있다고 미경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었던 미경이가 손에 힘을 주려는데 그녀가 도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축 처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억센 힘에 미경이는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미경이에게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한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 믿기지 않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한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산부인과 의사인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환자를 보고 있었다. 임신 7개월째인 환자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그림처럼 걸려있는 여자였다. 초음파실에 들어간 여자는 능숙하게 침대에 누웠다. 그녀도 능숙한 솜씨로 검사를 준비했다. 행복에 겨운 여자는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였다. 이런 환자를 상대하는 것이 그녀에겐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얘기를 듣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남편의 외도와 큰아이의 중학교 진학 문제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도저히 해법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와중에도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해야 했다. 자기 삶이 통속 드라마 속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이번 달 안으로 사직서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을 그만둔 뒤 그녀는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헐헐 날아가듯 이 땅을 떠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그녀도 꼭 따라해보고 싶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녀는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여자는 익숙해진 시선으로 모니터를 보았다. 그녀의 손놀림에 따라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태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때까진 모든 게 정상이었대. 자신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늘 있었던 일이었대. 그렇게 다른 날과 다름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모니터로 나오는 태아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다. 상상 속에 빠져있다곤 해도 그녀의 직업은 의사였다. 의사로서의 본분은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그녀였다. 변화를 감지한 그녀의 눈과 손놀림이 심상치 않게 변하자 여자도 왜 그러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로 여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정은 말과 전혀 달랐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가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면을 통해 나오는 모습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것이었다. 여자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마치 탯줄을 붙잡아 물어뜯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도 나지 않았을 태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믿을 수 없어서 재차 화면을 확인해 보았다. 다시 봐도 그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에 시선이 사로잡혀 있을 때였다. 여자가 갑자기 자기 팔을 붙잡더래. 세게 붙잡는 것도 이상했지만 여자가 내는 소리도 귀에 거슬렸다는 거야. 그르렁거리는 소리였는데 꼭 짐승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았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그녀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갔다. 밖으로 나온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대기하고 있던 임신부들이었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임신부들의 눈을 피해 병원에서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다른 진료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가 싶더니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웅성거리고 있는데 문제의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을 연 건 또 다른 임신부였다. 눈에 초점이 없는 임신부가 입을 해벌렸다. 입 안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대기실은 금방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발목이 삐었고 가까스로 움직여 3층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끝까지 내려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 그제야 발목을 확인했더니 퉁퉁 부어있는 게 보였어. 어쩔 수 없었지. 발길을 돌리면서 반드시 사람을 올려보내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 1층으로 내려가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나는 두 눈 꼭 감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어. 죄책감이 자꾸만 내 뒤통수를 건드리더라. 미경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로서는 산부인과 의사인 그 여자의 생사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미경이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고여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훌쩍이기 시작했다. 오빠,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라. 슬픔이 가득 배어있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내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산부인과 의사의 경험에 의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로 인해 임신부들이 괴물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잉태되어 있는 태아들은 모두 좀비라는 얘기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태아가 좀비라는 건 이미 한 번 죽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했다. 어쩌면 신이 진짜로 세상을 끝장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았다. 말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은 뒤라서 심적인 부담감이 그나마 줄어들었을 터였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나서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관리사무소에 가 있는 영성씨가 자신임을 밝혔다. 최 선생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됐든 내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한 명이었다. 그분 일은 생각보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방인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들 이해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최 선생은 내 처제가 되는 셈이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을 다짐하며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더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웠는데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 물음에 그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다. 인터폰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먼저 침묵을 깨려는데 그가 헛기침을 내뱉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서둘러 주세요.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나는 미경이를 보았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한쪽 손을 살짝 들었다. 오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내려가 봐. 정말 괜찮겠냐는 물음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해보였다.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피임약과 콘돔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조그맣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제야 진짜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아쉬운 눈길을 애써 돌린 뒤 나는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